가지고 좀 편하게 왔는데 오면서 좀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그 수업 성격이 어떻다는 좀 자세히 들어서 제가 오늘 앞에 한 3분의 2 내용은 예전에 그 국회 도서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우리 수질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제도 중에서 하나인 오염 총량제에 대해서 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발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쉽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30% 내용은 제가 여기 학교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 교수고 약간 선생님으로서 여러분 젊은 우리 학생 세대에게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를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뒤에는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하겠지만 혹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질문을 언제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이렇게 환경을 100% 학부 건설 환경과 이런 거 빼고요. 환경공학과 혹은 환경으로 해서 공대에 이렇게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중에서 이제 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약간 환경공학과 학생들이니까 또 그런 데서 약간 같은 공통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인데 수질 오염 총량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분이 있나요? 수질 오염 총량제. 물 문제에 대해서 혹시 좀 관심이 있으면 수질 오염 총량제를 한 번쯤은 들어봤다. 없어요? 그러면 설명 많이 해야 되나? 지금 그 환경부에서 물 문제 해결에 여러 가지 녹조 문제도 있고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는 대상으로 수질 항목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 수질 오염 총량제라는 큰 틀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유역이라는 거는 알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역을 정했는데 비가 내리면 이 빗물들이 어느 한 곳에 모이잖아요. 그럼 그 모이는 그 빗물들이 어떤 모이는 하나의 하단에 있는 어느 지점을 딱 찍어서 그 빗물이 애초부터 내렸던 곳, 한 곳에 이 지점에서 이 빗물이 원래부터 왔던 데를 쭉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게 유역이 돼요. 그러니까 경사가 만약에 빗물이 B라는 데 내렸는데 이쪽에 내가 보는 지점에서 만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갔다. 그럼 그거는 다른 유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사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단위 유역으로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단위 유역으로 나눠가지고 수질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BOD나 TN, TP 이런 건 들어봤을 거고 TOC도 들어본 사람이 한 반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단위 유역으로 관리한다는 거죠. 그게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20년이 거의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태어난 해 즈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지자체 그 환경직 공무원은 본인 담당이 총량제 담당이 꼭꼭 한 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되게 큰 어떤 그 방향 수질 관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2004년도부터 돼 있고요.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러면 농도로만 규제를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오염을 일으키는 데가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찔끔찔끔 오염 좀 오염이 많은 오염도가 높은 그런 물을 배출하고 있지만 아주 그 양이 작다는 데가 있고요. 또 하나의 B라는 공장이 있는데 이 B라는 공장은 A라는 공장의 100배예요. 근데 100배인데 농도는 A라는 공장, 작은 공장보다 훨씬 더 낮게 이렇게 해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A라는 공장은 조금밖에 안 냈는데 야, 너는 나쁜 놈.
네가 빨리 그 농도 일정 농도 이하로 너는 시설을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공장을 못 돌리게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억울해요. 나는 농도는 높게 해서 아주 뭐 오염된 물을 내고는 있지만 나는 이만큼 쥐꼬리만큼 내는데 저쪽에 있는 B 공장을 보세요. 여기는 우리보다는 좀 물이 조금 낮지만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고 결국 나중에 우리 수생태 어떤 물의 건강성 측면에서 더 크게 그 오염도를 높이는 거는 그 큰 공장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역설적인 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농도 말고 부하량이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유량과 농도를 곱하면 그게 부하량이 실제적인 양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아까 이제 또 빗물 얘기를 한 거는 여러분들이 빗점 오염과 점 오염원이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제조업체 공장에서 이렇게 어떤 나가는 투입구가 정해져 있고 거기서 나가는 걸 우리가 점 오염원이라고 그러고요. 비가 올 때 휩쓸려서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오염을 우리가 비점 오염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어떻게 되냐면 1년마다 그 유역에 단위 유역이라는 데에 그 수질 농도를 이 정도로 유지를 하면 되겠다는 목표치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치를 달성을 못한 거는 뭔가 어딘가 위에 상류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그 유역에 대해서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하고 규제가 좀 더 들어가고요. 만약에 목표치를 이만큼 했는데 그 유역에서 상류에서 뭐 잘했어요. 관리를 잘해서 목표치보다 훨씬 하향된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잘했다 그래. 보상을 해줘요. 그러면 너네는 아직 요만큼의 여유분이 있네. 그러면 저희 유역에 이 해당되는 요 지자체 저희 여기 공장 하나 더 짓는다는데요. 그래. 공장 지어도 돼. 약간 뭐랑 비슷해요. 요즘 탄소 배출제랑 되게 비슷해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전국에 있는 유역들이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환경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하고 개발 동시에 고려가 가능하다는 약간 합리적인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 과학적인 수질 관리. 그렇게 되면 유역 단위 차원에서 그 구성원이라는 게 그 공장 책임자가 있고 또 유역에서 뭐 농사 짓는 분들이 내놓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분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처음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점오염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 허가를 그럼 더 공장 지어도 돼. 혹은 공장 지을 때 신고를 꼭꼭 해야 된다. 몰래 지면 안 돼. 식당 같은 거 몰래 하면 안 돼. 오염을 배출하는 식당 우리가 그 신고를 받아서 관리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너네가 좀 위험하다 그러면 배출에 대한 부담금도 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 빗점 오염 같은 경우는 농경지 특히 이제 농업 유역에서 뭐 과다하게 비를 뿌린다든지 하면 비가 내려서 그게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이거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수질 모델링, 유역 모델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예측을 해서 진행이 되고요. 또 그런 물들이 좀 많이 모이는 데에 어떤 저감 시설 같은 걸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지금까지 관리가 돼 왔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제가 좀 이 전체에서 얘기를 이제 하려는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돼 왔지만 아직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 우리 총량지에서는 오염원을 이렇게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가지고요. 그래서 각각의 얼만큼 배출이 될 거다. 또 배출된 다음에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건 하단부라 그랬죠. 하류 부분에 딱 한 지점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럼 내려오는 동안에 자연 정화 효과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올 동안에 바뀌는 거를 고려한 게 유달률이라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또
어떤 예상치를 가지고 이제 봅니다. 예를 들면 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에요. 이 유역에서 돼지를 만 마리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돼지 한 마리당 얘는 BOD를 얼마 정도 배출할 수 있고, TN을 얼마나 배출할 수 있고, 또 TP를 얼마나 배출할 수 있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어 TO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TOC라는 게 총유기 탄소 농도거든요. 그 COD라는 거 여러분 안에 COD를 대체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미 COD라는 건 없어지고 COD라는 거 대신에 TOC라고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거에 대한 발생 부하량 할 때 제가 뭐 자문도 가고 했는데 어떤 식이냐면 건대 어떤 교수님이 이게 케이지에 돼지를 키워요. 왜냐하면 새끼 돼지가 내놓는 BOD 부하량 TNTP 부하량이 틀리고 어미 돼지가 내가 틀릴 거잖아요. 먹이도 내가 이 사료 먹인 거랑 이 사료 먹인 게 틀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케이스를 막 정말 조사를 하고 똥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BOD, COD를 막 측정하고 해서 평균을 내더라고요. 이 평균 낸 거를 하나로 잡는 거예요. 이 돼지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야 돼지 한 마리당 이 정도 오염이 부하량이 나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10,000마리 있으면 곱하기 10,000. 어떤 유역은 1,000마리, 그럼 1,000 곱하기 1,00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의 예고, 다른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조사에 의해서 나오는 어느 평균치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한계점이 뭐냐 그러면 이제 기후 변화죠.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지 똥이 좀 쌓여 있다. 퇴비 형태로 좀 덜 퇴비화된 형태로 쌓여 있다 그러면 이게 비가 쫄쫄쫄쫄 왔을 때 하류의 하천에서 내가 느끼는 BOD, TNTP의 부하량 실제 측정되는 부하량 하고요. 비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단위 시간당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 우리가 강우색이라 그러죠. 그렇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른 부하량이 생기죠. 아무래도 비가 강하게 많이 왔을 때 초반에 엄청나게 오염원들이 막 한 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예전에 측정했던 치랑 많이 이제 그런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산불이 있었죠. 산불이 났다 그러면 산불이 나면 산에 뭐 산림들 다 홀랑 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나무가 많이 있을 때 나무 뿌리로 뭐 빗물을 충분히 흡수해서 홍수 위험을 줄이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산불이 났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비가 오자마자 그 빗물들이 바로 하천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겠죠. 이렇다든지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어디 오염 파악이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총량제가 한 번에 된 게 아니고요. 2004년에 조심스럽게 도입됐어요. BOD에 대해서만 도입돼 왔다가 괜찮네, 잘 되네. 그 다음에 2011년부터 그러면 TP 총인에 대해서도 한번 도입해 볼까? 이렇게 도입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TP 외에도 TOC에 대해서 한번 도입해 볼까 준비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역도요. 이렇게 했다가 서울, 경기 했다가 강원, 충북까지 그렇게 해서 지역도 점점점 넓혀가고 수질 총량제 그 대상의 수질 항목도 조금씩 넓혀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뭔가 발전이 돼 가잖아요. 그러면 더 뭔가 수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 녹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더라. 이게 녹조 경보 초과 횟수인데요. 이게 녹조 조류 경보는 일정 이상 물을 떠서 수를 세해 가지고 야 이게 녹조가 이만큼 되네. 일정 이상 되면 경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게 2004년부터 2024년까지 본 건데 총량제나 이거 뭔가 제도적으로는 발전이 쭉 이루어지는데 녹조 발생은 마치 뭐 주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쭉 발생량이 줄어야 되는데 계속 뭐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무관한 경향을 보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녹조 발생 등 수생태 건강성하고는 무관한 인과성을 보이고 또 여기에는 제가 얘기했던 주로 우리가 오염이라고 딱 이렇게 정의된 그런 것만 관리가 돼 왔어요. 수질오염 총량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하천 가보면 옆에 막 갈대도 있고 뭐 식물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걔네들도 나름 BOD와 TNTP를 자연적인 거지만 어쨌든 영향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하천 퇴적물에서도 나오는 영향. 그냥 기저 유출이라고 여러분 비 내리잖아요. 비가 내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낙동강에 가까운가? 비가 내리면 이제 막 수위가 점점 올라오죠. 막 그래서 여러분 보여요. 뭐 지나가면서 보면 막 이게 하천이 막 수위가 엄청나게 올라왔어. 근데 비 그쳤어. 햇빛 쨍쨍해. 근데 수위가 줄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게 천천히 줄어요. 그거를 만드는 게 기저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바로 가는 거를 우리가 그냥 유출수, 지표 유출수라고 그러고요. 기저 유출은 땅 표면의 지표 안으로 들어가서 머물고 있다가 서서히 하천이랑 만나면서 들어오는 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비가 그치고 햇빛이 쨍쨍한데 수위가 계속 유지되는 거는 이 물은 어떻게 보면 저기 멀리서 어제 그저께 내린 빗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보는 하천이랑 만나가지고 계속 유입이 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유지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런 것들이 기저 유출인데 그 기저 유출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BOD, TNTP 혹은 TOC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거는 이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전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최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수문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떨 때는 이 기저 유출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는데 그게 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포함해야 되지 않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시계가 제가 여러분 지겨우니까 최대한 50분 내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기후변화 포함해서 자연적인 요인과 또 우리가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정의하는 이런 인위적 오염원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어떤 우리가 관찰하는 우리가 보는 그런 수질 문제를 일으키는데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만 제도가 적용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저희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워서 좀 그냥 좀 넘어가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거 방법론적인 건 연구자 입장이죠. 이거는 정책 정책 개발자 입장이 아니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게 수질 연구자 입장에서 이제 본 겁니다.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얘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기저 유출에 의한 건지 아니면 자연 유래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변 식생돼서 들어온 건지 숨어있는 퇴적물에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노골적으로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정의한 그런 진짜 그런 인위적 오염에서 들어온 건지 어느 정도 그 기여를 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야 그러면 기저 유출 영향이 이렇게 크네. 그럼 기저 유출을 반영해서 뭔가 관리해야 되겠다는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이 동위원소비를 이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동위원소비가 우리가 탄소 12짜리죠. 우리 몰이라는 거 알잖아요. 탄소라는 거를 탄소를 갖다가 탄소라는 원소를 딱 갖다가 1몰이 뭐예요? 1몰이라는 거는 숫자를 얘기해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죠. 6 곱하기 10의 23승계 원소를 탄소를 이게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저울에 딱 재면 12g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율표를 보면 12g이 아닐 거예요. 잘못됐나? 12. 이렇게 돼요. 그 얘기는 약간 더 무거운데? 그게 왜 무겁냐 그러면 탄소 예를 들면 탄소에 12짜리가 있고요. 무게가 질량이 13짜리가 있어요. 조금 더 무거운 놈들이 1.2%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도 탄소 12짜리가 아니고 13짜리, 13무게짜리가 딱 1.2% 내외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고기를 많이 먹는데요. 저는 야채를 많이 먹는데요. 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먹는 거에 따라서 내가 카본 13짜리를 조금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먹이 사슬에 따라 달라요. 그렇게 보면 내가 심지어 사람도 체질에 따라서 먹는 내가 다이어트하는 어떤 성격에 따라서 뭔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동위원소법 측정 기기가 엄청 정교해 갔고요. 13이랑 12의 비율을 0.0000 몇 가지 다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1.2%밖에 안 되는데 얼마 차이 날까요? 차이가 많이 그걸 구분할 수 있도록 현재는 기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거를 대상을 넓히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하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원리로 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도 15짜리, 14, 원래 14거든요. 근데 15짜리가 꽤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질산성 이온에 붙은 질소의 15짜리의 비율, 이거는 델타는 15만 잰 게 아니라 15와 14 비율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는 높고, 예를 들어 비료, 하수는 높고, 비료 같은 경우는 낮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야, 내가 요것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 얘가 어디서 왔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보존이 좀 잘 됩니다. 얘를 막 굴려요. 막 여기저기 굴려가지고 막 뭐 흙에도 묻혀보고 뭐 놔둬가지고 생분해가 되도록 가만히 놔둬가 약간 썩도록 그냥 놔둬도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원래 원천적으로 어디서 왔는지를 그 비율을 따지면 딱 얘 거기서 왔네. 여기서 왔네. 여러분 똥을 받아가지고 똥 받아서 분석해가지고 야 너 저기 A네 너는 B네. 너 평소 때 고기 좋아하지. 너 평소 때 채소 좋아하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일반적인 수질 농도가 높다 그러면 단순히 야 이게 얼마나 있다 인 건데 동위원소법은 어디서 왔냐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냐. 이런 게 되면 전략이나 이런 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거를 한 예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쭉 하천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이제 녹조하고 관련돼서 얘기하려고 녹조하고 수질오염 충전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 예가 들어갔는데 이 연구에서는 쭉 이렇게 조류를 갖다가 얘를 아까 얘기했던 안정동 이온소비를 찍었어요. 조류를 갖다가 찍었는데 여기 있는 조류는 하수, 방류수의 영향을 막 받고 있는 거예요. 찍고 얘는 전혀 받지 않는 걸 찍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를 본 거예요. 예. 그렇게 봤더니 정말 이렇게 되고 그 두 개를 하나의 이그젬플 어떤 예로 잡아가지고 다른 것들 때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었으면 A군은 육식만 해. 극단적인 육식만 해. B군은 극단적인 채식만 해. 그러면 A군과 B군의 예를 갖다가 이렇게 갖고 아무나 C군의 똥을 받아가지고 안정된 원소비를 딱 찍으면 야 너는 내가 보니까 평소에 5대5 비율로 육류 먹고 그 다음에 육식 채식 반반으로 하지. 맞네. 어떻게 알았어? 안정된 원소비를 찍어봤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른 오염원들, 다른 이 조류들, 다른 조류들도 하수 영향을 몇 % 받고 순수히 자연적인 영향 몇 % 받고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어떤 그 물질 수지 방법을 이용해서 똑같이 그 인도 있어요. 이 방법은 좀 어렵긴 하지만 인에 붙어 있는 인 자체는 안정동위원소가 있긴 해요. 근데 이는 문제가 안정동위원소비가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진 게 금방 없어지네. 쑥 상쇄돼서 그거는 활용할 수가 없고 대신 산소는 오래 유지가 돼 비율이. 그래서 대신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뭐 어디서 왔다는 걸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연구인데 뭐 질소비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를 질소 중에서 여기 질소 있고 여기 산소가 있잖아요. 똑같은 질산성 이온을 보는데 산소비 이용하고 질소비 이용해 가지고 얘가 자연에서 온 게 얼만큼 되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봤더니 이 하류의 중산층이란 금강 쪽인데 최고 하류를 봤더니 자연 유래가 그래도 한 50 내지 60% 되더라는 거를 얘기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백상수 교수님한테 더 자세히 물어보거든요. AI 전문가시잖아요. 여러분 백상수 교수님 둔 거를 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AI 뭐 이런 툴들 사용이 엄청나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좀 뺏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려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 활용을 잘하는 인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학과에 백상수 교수님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은 축복이죠. 예, 저희도 AI 이제 하는 교수님 최근에 들어오셨는데 백상수 교수님보다 좀 영향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실험실도 보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탁 짜서 이러이러한 어떤 틀 내에서 예측을 했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내가 모르겠지만 뭔가의 관계에 있겠지. 서로 이 인자, 이 영양인자의 관계에 얽혀있는 영양인자 관계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막 비선형적인 상관관계를 나는 모르겠고, 야, AI야, 네가 해. 그래서 그걸 맡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가 이래저래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측을 되게 잘하죠. 근데 최근에는 explainable AI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측을 잘했는데 이 예측이 어떻게 해서 나왔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하는 거를 이 explainable AI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보면 샤플리 additive explains 그래가지고 최근에 많이 이용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영양인자를 내가 이게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인풋자를 막 넣어요. 너가 예측은 잘했는데 그러면 이 예측인자들 중에 뭐가 더 정량적으로 뭐가 더 영향을 줬느냐 또 서로 간의 상관성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거는 익스플레인 AI에 그룹에 속하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예를 들어 이런 툴을 이용하면 영양 인자 간을 그룹핑을 해서 얘 상호 관계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에 대한 건 항상 중요합니다. 내가 왜라는 걸 알아야 왜 나는 이렇게 자꾸 게으를까?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할까? 왜 나는 오늘 공부하기 싫을까?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가 있죠. 똑같아요. 이런 수질 문제도 왜라는 걸 알면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관리 대책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Explainable AI는 단순히 예측에 끝나는 게 아니라 왜라는 거에 대한 내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되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은 그 호수에 있는 그 녹조류를 예측을 잘했어요. 했는데 여기 들어간 인자들이 TNTP, SS하고 뭐 예를 들어 상대적인 호수의 높이 여기에 그 관련된 요소들을 다 한번 넣어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측은 잘 됐지만 그럼 어떤 게 영향을 줬느냐를 이제 샤플을 아는 겁니다. 이 경우는 TN이 이제 TP보다 더 컸다는 거죠. 그리고 요건 아까 이제 PLS, SEM, SEM이라는 거 한 건데 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기후의 인자, 그 다음에 인위적인 인자, 자연적인 인자 어떻게 내가 그룹으로 나눠서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서로 상호 관계성을 따져주는 거를 내가 고민하고 안 따져도 AI가 알아서 따져주고 나한테 약간의 힌트를 주는 거죠. 이게 100%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한테 뭔가의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결정은 인간이 하지만 그 결정을 하는데 되게 참고 자료를 잘 주는 게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관련된 연구들을 막 한 분들이 막 있는데 저희 이제 조사한 바로는 이 결론은 뭐냐? 너무 특정 요인에만 치중돼 왔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저희 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한 건데 어떤 걸 잘 예측했어. 근데 이분의 전공은 환경 전공이 아니에요. 가뭄, 홍수, 수문 전공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인자에 수문 가뭄만 엄청 막 넣어가지고 막 그래도 예측은 잘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오해할 수 있죠. 야, 홍수 가뭄만 잘 수문만 잘 관리하면 녹조 관리 되겠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자기 전공에 맞는 거에 치중을 하다 보면 멀리서 큰 숲을 볼 수 없죠. 그래서 활용하는 건 좋은데 정말 제대로 된 녹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까 같은 여기에 대한 모델링을 짜면 제대로 된 왜 그런가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저 유출에 의한 오염 같은 거 얘기인데요. 이 연구가 보면 이 대상지가 기저 유출이 대부분인 건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보면 인부화량이 부영양화 알죠? 너무 과도하게 영양 용료가 많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인계치를 초과를 하더라고요. 기저 유출만으로 눈으로 보이는 표층에서 들어온 유입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기저 유출 영향이. 근데 특히나 그 중에서 보면은
그 암석 구조로 돼 있고 기저 유출 영향이 더 클 거라고 보는 데서 클로로필 A 녹조류가 농도가 높더라. 그러니까 기저 유출 농도, 녹조의 발생에 기저 유출이 상당히 기여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시사하는 연구였습니다. 특히 농업 지역에 많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농업 지역에서 뭐 비료, 그 다음에 충분히 퇴비 안 된 거 이렇게 뿌리고 하는데 비가 와서 그것들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기저 유출에 의해서 들어가서 하천에 녹조류를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시사점이죠. 저희 연구 옛날 연구가 됐는데 벌써 요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된 건데 그래서 그거를 쭉 제가 여기 있네요. 예, 제가 그걸 쭉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연구가 있구나.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그 연구다 박사급 이게 연구라는 게 어떤 연구는 사실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지금 현행 그 적용되고 있는 수질 관리 제도랑 동떨어진 게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멀리 간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차원적인 연구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심지어 20년이 넘은 그 제도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도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환경공학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되게 좀 좋은 점을 갖고 있냐 그러면요. 물론 뭐 공대 다른 데는 뭐 요즘 2차 배터리를 내가 직접 뭐 산업에 조금 더 뭐 기여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환경이라는 거는 에브리바디의 문제예요. 그죠? 모든 사람 환경이 문제.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거에 좀 내가 만약에 환경 분야에 진출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공공성을 가진 내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는 점에서 여러분이 또 좀 다른 공대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저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짤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2학년 또 있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다 3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4학년 지금 2학기 정도만 아니면 다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는 저희가 신입생 세미나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 돌아가면서 신입생들한테 신입생들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때요? 한마디로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간 한 방 놀고 당연히 놀아야죠. 그때 아니면 언제 놀아? 이 힘든 시기에 노는데 조금 그래도 생각을 갖고 놀면 어떠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여러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기를 거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안 넣습니다. 3학년 2학기라 그래도 안 넣고요. 왜 안 넣냐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보면 면담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면담 한 20명씩 면담을 하게 돼 있는데 한 학기마다 면담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이제 3학년 2학기 이렇게 면담 오면 제가 뭘 물어보겠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걸 물어보겠죠. 이제 3학년 2학기인데 혹시 이제 졸업하고 진로에 대한 좀 생각이 봤냐? 똑같아요. 우리 환경 친구들. 예. 기사 시험 좀 준비를 하려고 그러고요. 기사 시험 커말 하려고요. 영어 토익 준비를 하려고 항상 그래요.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방학이 이제 겨울방학 됐다. 혹은 이제 대학원 생각 있는 친구들은 그 대학원을 좀 알아봐라. 우리 학과 대학원 또 보고 또 다른 데랑 또 비교도 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학기 되잖아요. 4학년 1학기 됐을 것 같잖아요. 똑같은 친구예요.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상담지 적어놨어요. 그래 기사 시험 어떻게 돼가고 이거 준비하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이제 커말 좀 조금 했습니다. 영어는 영어는 이제 조금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더라고요. 그때 내가 얘기했던 거랑 한 6개월 가까이 됐잖아요.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 이제 덜컥하고 시작되는 게 보통 다 언제냐 그러면 4학년 여름이에요. 네. 그때부터 이제 왔어 이제 실감이 돼. 나 이제 한 학기 뒤면 학생이 아니야. 실감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하고 또 단순히 내가 취업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내가 만족스러운 어떤 젊은 시절을 좀 설계하는데 이런 거 어떠냐 그래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일단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더라고요. 많이 몰라요. 사실 저는 소원 성취를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도 과학자고요. 중학교 때도 과학자고 뭐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제 대학에 대한 생각이 없어가지고 공대 가면 공장에 바로 투입되니까 자연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해양학과라는 데를 나왔거든요. 자연대, 그래야 과학자야.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원 성취, 저는 너무 기쁘게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맞는 것 같아요. 적성이. 왜냐하면 저는 논문 보거나 하면 이렇게 미소가 탁 지어지거든요. 너무 즐거워요. 일을 하는 게 물론 오늘같이 여러분 보는 것도 즐거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되게 행복한 케이스인데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쫓아갑니다. 너무 남들이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쫓아가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내가 환경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 있고 되게 좋았는데 그때 몇 년 전 좀 됐는데 4학년들 남학생들이 좀 공부를 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 갑자기 3학년 때 갑자기 기계공학과 붐이 일었어요. 기계공학 취업 잘 된다 막 그래가지고 면담해 봤더니 교수님 저 기계공학과가 뭐 되게 앞으로 뭐 되게 좋다고 복수 전공을 기계공학과였어요. 그래 뭐 우르르 몇몇 또 한 명 가면 또 심심하자니까 꼭 남자애들은 3-4명씩 또 무리로 다녀. 우르르 갔어. 가가지고 뭐 어떠냐? 교수님 뭐 저희 A뿔을 받았습니다. 진짜 뭐 잘하네. 됐어요. 근데 복수 전공을 했잖아요.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환경회사 취업했어요. 건설사나 뭐 환경회사 취업했어.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교수님 저게 기계과 쪽으로 지원했더니 뭐 거의 100% 서류 탈락입니다. 그래? 너희들 뭐 성적 좋고 막 그랬던데. 그래서 제가 기계과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학생들 똘똘한 친구들 가가지고 하는데 A뿔 받고 하는데 이게 안 돼.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기계과는 그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기계과는요 교수님과 같이 환경과 같은 데는 좀 다른데요. 기계과는 여전히 학벌 좀 봅니다. 보고 전통적인 하도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뭐 주전공 아니면 서류 다 탈락입니다. 예, 거기도 경쟁이 치열해요. 그렇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결국 다 잘 취업했어요. 근데 결국 환경 관련 회사야.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아무튼 조금 멀리 갔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좀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럼 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주변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나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를 약간 여러 가지 내가 부딪혀봐야 알잖아요. 내가 뭘 잘하고 뭐에 관심 있고 하는 거를 부딪혀봐야 알아요. 그러면 다양한 친구들하고도 만나보고 선배들도 만나보고 또 여행도 좀 다녀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요즘 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이게 상대적인 간접적으로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잘 돼 있어요. 책이나 뭐 심지어 내가 유사한 거를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하면서도 알 수 있고요. 저는 이런 교양 서적을 좀 늦기 전에 읽었으면 하는 게 유튜브도 되게 좋은 내용이 있는데 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리가 되고 내가 심신이 좀 안정이 됩니다. 책을 보면. 그래가지고 좀 그걸 보면서 몰입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몇 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다음 영어는 계속 중요하죠. 저는 토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않고 대신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게 그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저는 아이들이 이제 좀 있으면 둘째가 이제 대학 졸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끝냈어요. 마음이 되게 후련한데. 그래서 와이프 아내의 뭐 아는 분들이 다 이제 대학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한 지인 아들이 되게 공부를 되게 막 그래가지고 이 영남대가 아니라 이런 여기는 지역에 이제 유명대인데 정말 들어보지 못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지 못한 그런 대학을
전자공학을 갔대요. 근데 그 친구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영어였어요. 뭐 약간 운이 좋았는데 뭐 캐나다에 예전에 1년 반 뭐 간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해준 그냥 중소 중견기업 사회 정도를 갔는데 이 친구가 그 회사에서 거의 지금 최고 인재로 요새 이제 미국이랑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약간 여러분 뉴스 들을지 몰라도 그것 좀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파견을 많이 보낸대요. 그래 미국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영어를 하는 친구가 이 친구 제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거의 몇 개월 단위로 계속 파견 가죠. 이 친구가 없으면 안 돼, 회사에서.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굉장히 어깨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너무 뭐 잘하고 월급도 꽤 받는다고 들었으니까 제일 그 나이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연봉을 주는 거죠. 이 친구 없으면 안 되니까. 영어가 뭘 나름 특히 이제 요즘 국내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로 이제 먹고 사라고 나라고 또 이런 유럽이나 미국 쪽에 많이 또 심지어 뭐 동남아에도 결국 영어를 좀 써야 되고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습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유학생활 뭐 9년 반 했지만 영어를 뭐 그렇게 저 둘째한테 아빠 뭐 발음 구려요 할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또 저는 또 그 외국 학생들도 많고 뭐 대학원에 영어로도 수업할 일도 좀 생기고 항상 고민입니다. 그리고 뭐 국제 활동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부터 약간 습관을 들였어요. 아예 그냥 영어 팟캐스트를 들리든 안 되든 출근할 때는 무조건 듣습니다. 그러면 한 최소한 30분 내지 1시간 영어를 듣거든. 진짜 많이 도움돼요. 정말 도움돼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는 내가 트릭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내가 요거 할 때는 무조건 영어 이렇게 내가 10분도 괜찮아요. 작은 습관이 모이면 여러분 삶의 어떤 작은 습관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고요. 그 삶에 구성된 삶이 여러분을 정의 짓거든요. 얘는 이런 친구야 하고 정의를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습관만 들이면 그 다음에 쉬워져요. 2주거든요. 딱 습관 들이는데 사람 몸이 신기해요. 내가 미친 척하고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욕한다. 혹은 나한테 예를 들어 내가 10분 영어 하고 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뭘 좋아해요? 커피? 아니면 뭐? 그러면 내가 그거 먹기 전에 해. 그 다음에 나한테 보상을 줘요. 그러면 뇌는 보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너무 잘 됐어요. 저희 뭐 예전에 막, 호랑이 담배 피실 시절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 전쟁 시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내가 옛날에 대학을 다녔구나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예전에 뭐 카세트 테이프로 막 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뭐 언제든 스트리밍으로 다 공부할 수 있고 잘 돼 있어요. 소개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2학년, 3학년 때는 여러분 혹시 수시로 들어온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시 저도 이제 입학사정관, 교수 입학사정관 평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열심히 했어요. 보면 뭔가 비교과잖아요. 내가 지금은 교과죠. 근데 이거 말고 비교과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데 이 비교과 과정에 있는 활동을 약간 내가 고등학교 때 수시 준비하듯이 수시 준비는 뭐예요? 뭔가 내가 큰 목적을 두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를 갖고 한다면 내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좋아요. 예를 들어 여행 가고 뭐 책도 보고 그다음에 여러 알바하고 뭐 다양한 뭐 동아리 활동, 공모전 다 좋아요. 근데 중구난방은 좀 아니다 그거죠. 예를 들어 중구난방으로 했을 때 수시에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좋은 평가를 할까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회사에서 여러분 면접할 때 똑같아요. 어떤 약간의 히스토리,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활동인 거죠. 그래서 약간 고등학교 때 수시 종합형 준비하듯이 다른 걸 여러분들 활동을 기왕 활동하는데 놀러 갈 때도 약간의 목적을 갖고 내가 뭐 친구하고 놀러 가. 근데 여러분 환경이니까 환경 관련된 뭐 생태 뭐 이런 데를 제가 그런데도 뭐 잘 돼 있거든요. 가서 놀러 가. 가서 그거 한번 들러봐. 야, 느껴봐. 메모 그때 느낌을 메모하고 사진 찍어. 수시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남기는 게 쭉 쌓이면 이제 감동을 주는 거죠. 이야기 있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한 4년쯤 된 얘기인데 한 여학생이 고민을 갖고 와서 딱 여러분 때예요. 교수님 제가 진짜 약간 매너리즘 빠지고 제가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뭐 그 삶이 좀 답답하고 일단 내가 뭘 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 그때 제가 희한하게 이제 북극 연구를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걸 좀 그런 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학생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여학생한테. 내가 극지 연구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너 기왕 지금 마음이 이러니까 오히려 도전적인 걸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극지배, 아라운 배도 타고 마침 극지 연구소라는 같이 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 박사님이랑 같이 하면 너도 뭐 또 거기 가면 뭐 3일 정도 뭐 인건비도 된다 그러고 뭐 거기서 일하고 여기서 나랑 또 하고 집에 좀 상의를 해보겠대요. 혼자 결정해도 되는데 여러분 나이 때 요즘 꼭 집에 상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가서 상의했는데 다행히 이제 오케이. 좋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석사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극지연구소에 있는 그 박사님이 같이 공동 지도를 하면서 아라운 배를 여러 번 탔어요. 2년 동안 4번을 탔어요. 그리고 그거 가서 빙하도 뚫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했어요. 그 자료 같은 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그리고 거기 극지에 있는 박사님이 교수님 누구 너무 잘합니다. 박사과정까지 오면 좋겠는데요. 저도 오면 너무 좋은데 물어봤어요. 혹시 박사과정 생각하면 교수님 저 취업하려고 합니다. 그래 취업해라. 그리고 6개월 딱 됐어요. 6개월이 조금 안 됐어요. 왜냐면 2월에 졸업식이니까 빨리빨리 한 건 12월인데 2월에 졸업식이라 6월달인가 7월달에 왔어요. 교수님 하면서 그래 저 취업됐어요. 막 그래. 딱 웃으면서 취업됐구나. 근데 국제연구에서 어디 취업했지 궁금했어요. 그 어디 취업했니? 교수님 저 삼성전자 취업했어요. 그런 거예요. 에? 삼성전자? 사실 저 정도 삼성전자랑 많이 관련이 안 돼요. 그런데다가 국제연구를 석사를 해고 삼성전자. 그래서 제가 앉아봐라.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삼성전자 일단 영양 시험 있는 거 알죠, 그죠? 삼성고시라는 시험 일단 열심히 했겠죠. 하고 근데 더 힘든 게 삼성은 서류 통과가 힘들어요. 통과한 시험 보고 그 다음에는 면접을 5번 봐야 돼. 5번 이상 쫙쫙쫙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떨어뜨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 친구가 극지 연구를 해서 삼성전자 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인재들 지원하잖아요. 그 서류에 보면 자기소개서 보면 맨날 토익 몇 점, 공모전 열 몇 번, 학점 4.5 막 수룩해요. 근데 이 친구는 삼성은 이 진취적이고 이제 이런 친구 필요한데 이런 친구 처음인데 환경하면서 극지 처음이야.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보니까 탁탁 나오잖아요. 얼마나 고생해서 한 거니까 툭툭툭 나와요. 이사 면접할 때 그것까지 물어봤대요. 이 사람들 관심은 없지만 진짜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뭐까지 물어봤냐면 그러면 극지에 있는 해수의 TOC 농도가 얼마큼 되는지 물어보더래요. 정말 그냥 했는지 진정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딱 대답하죠. 했으니 그 친구는. 낮거든요. 굉장히 낮거든요. 극지 해수가. 0.5, 0.7 그거밖에 안 돼요. 중간에 고대 친구인데 학점 4점 넘고 국내 논문 2편에 공모전 열 몇 번 수상해. 기사 자격증 몇 개 떨어졌대요. 그 친구. 전형적인 친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을 당한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활동. 나만의 나의 특성. 그래서 제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약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를 내가 찾는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 활동을 만들면 나만의 스토리가 되고 그 스토리는 나만의 스토리예요. 다행히 나만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의 인재상이랑 들어맞으면 서울하는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필요 없어요.
예, 이 친구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관리팀. SK하이닉스도 지금 더 늘었을지 모르는데 SK하이닉스도 환경관리팀이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조업체는 무조건 합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해야 되죠. 그다음에 요즘은 그 화물 관리 그것도 더 그래서 앞으로 더 늘 것 같아요. 뭐 근데 삼성은 제가 알기로 600명 정도 규모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 아까 비슷한 건데 학벌. 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는 제수 88년도 세학 시험을 본 사람이고 진짜 호랑이 88하고 1953년 하면 얼마 안 되더라고요. 30 몇 년밖에 한국 전쟁이 끝난 지가 지금 30년 넘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나는 한국 전쟁 뭐 옛날에 호랑이 담배 한국 전쟁 언제 얘기인데 하는데 제 대학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호랑이 담배 피죠. 그때는 정말 학벌이 많이 정말 서열이 서울대 하고 저 위에 그 다음에 저 밑에 연대 고대 저 밑에 한양대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죠. 입시 자체도 지금은 수시 때문에 셔플링이 돼요. 서울대 가는 애들이 연고대 성균관대 갈 수 있고요. 또 1차적으로 정말 잘한 친구들은 서울대 없어요. 다 어디가 있어? 의대가 있어요. 서울권에 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게임이 끝난 거고 다 비슷해요. 비율 차이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비율하고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자신감이 차이. 저도 저희 세종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굉장히 잘해요. 제가 볼 때는. 잘하는데 뭐가 결여되어 있냐면 살짝 결여되어 있냐면 자신감. 그 자신감을 회복하거나 갖는 순간 서울대급 인재로 쫙 성장하더라고요. 네. 그걸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또 사회에서도 이제 아까 제가 그 고대 친구 떨어졌다 그랬죠. 사회에서 더 이상 학벌을 거의 안 보다시피 해요. 거의.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진짜 정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대학생활 동안에 나를 얼마나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에서 대학 갈 때 막 엄청 엄마들 막 또 신경 쓰면서 대학을 뭐 약간 더 뭐 올리겠다고 뭐 난리치고 뭐 막 그러는데 막상 대학 딱 가면 그거에 10분의 1도 신경 안 써. No! 제 생각에는 학벌만큼이나 대학 생활에 어떤 걸로 채우느냐가 그 정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대학 거의 신경 안 써요. 그게 안타깝고 제 생각에 제가 저희 세종대학 학생들 그 얘기합니다. 내가 좀 게으르다고 생각이 든다. 그렇게 되면 친구한테 좀 빌려가지고 서울대 도서관 학생증 빌려가지고 한번 가봐라. 걔네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걔네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자신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또 했으니까 되더라. 나는 약간 무모한 자신감. 여러분도 자신감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하고 대학 등록금은 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여기는 연한도 얼마쯤 되나요? 700만 원, 800만 원 주거든요. 네, 그렇게 안 돼요. 보통 700 비싼데 800 그러는데 600 뭐 이런데 그게 과연 아까울까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을 하는 이유가 대학이라는 조직에 제가 여기 와서 너무나 학교가 너무 예뻐가지고 놀랐는데요. 대학이라는 데는 모든 전공이 다 한데 모여 있는 거예요. 피지컬하게 모여 있고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데예요. 앞으로 여러분 사회에 나아가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시간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인문사회, 예체능 이런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 생각을 좀 읽을 수도 있고 수업도 들을 수 있고 간접 체험을 진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평생 이 대학이라는 공간밖에 없어요. 대학이라는 거는 그래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아마 온라인 교육을 한다 그래도 그게 피부로 내가 직접 상호작용을 하면서 얻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AI 제가 예전에 한 7, 8년 전에는 저희 학생들한테
여러분 취업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 모델 따라갈 거예요. 일본은 대학 졸업하면 무조건 4년제 대학만 졸업하면 무조건 취업.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 암초를 만났어. 야, 이게 대한민국 항상 힘들어. 쉬운 적이 없어. 무슨 암초예요? AI. 그러면서 요즘 인플레 때문에 인건비 오르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회사에서 AI 최대한 쓰고 자동화 쓰면서 사람을 덜 쓰려고 그래. 야, 대한민국은 왜 그래 편한 적이 없냐.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그러면 아까 같이 우리 백상숙 교수님처럼 뭔가 미래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 교수님만 계속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준비해야 됩니다. AI 이러면 예전에 구글 지금 여러분 검색 완전히 오래된 툴이죠. 구글도 예전에 한때 처음에 나왔을 때 구글 검색하면 안 돼 막 그랬대요. 도서관 가서 책 찾아 막 그랬대요. 저는 이제 시대는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AI를 챗GPT 뭐든 활용을 차라리 엄청 내가 잘 하는 걸 내가 자꾸 과제할 때도 AI 활용하세요. 챗GPT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내가 더 그럴듯하게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공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책, 12시.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이게 되게 교육하고 관련된 책 중에 2개만 제가 소개를 하는데 이거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는 평균의 종말이라는 건데요. 이게 평균의 종말. 이거 우리말로 잘 돼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저의 생각을 깬 뒤통수를 친 책이거든요. 한 4년 전에 읽었는데 저는 교육하는 입장에서 자, 이 얘기가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면 그 공군 사관학교에서 또 2차 세계 대전에 이제 전투기를 표준화를 하잖아요. 이런 우리가 그 통계를 하면 평균치가 있어요. 평균치. 그러면 뭐 이 조종석이 한계가 있어요. 공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조종석 표준화할 거거든요. 조종석을 어깨, 그다음에 상반신, 하반신, 뭐 다리 길이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평균에 맞춰서 했는데 어떤 전투기는 아무 이유 없이 이제 뭔가 추락하는. 어떤 전투기는 그게 조종사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 그게 봤더니 우리가 평균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신장인데도 어깨가 이따만 친구가 있고요. 키 큰데 어깨가 똑같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어깨가 또 좁은 친구가 있고. 하반신 짧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신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프트웨어, 뇌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란 환경이나 타고난 유전자, 재능 전부 다 틀립니다. 전부 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그런 거를 표준화하게 제가 이걸 보면서 뭐를 경멸하게 됐냐 그러면 등급제 있잖아요. 네, 8등급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야, 이거는 정말 인간성 말살의 교육 제도를 느꼈어요. 그 과목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서 너는 1등급이야. 너는 7등급이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뭐 요즘 뭐 인격 뭐 이래가지고 뭐 막 제도가 많은데 세상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소중한 새싹들한테 인격을 이렇게 말살하는 교육 제도 큰일 났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감이 결여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전에 저희 학력고사 세대인데 저는 만약에 지금 같으면 좋은 학교 못 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국어가 지금 같으면 5등급 아니에요. 5등급. 근데 나머지를 전부 잘해가지고 그냥 내가 뭘 못하면은 아예 한 가지라도 못하면 안 되는 그 평균 너는 골고루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라는 건 신체도 그런데 머리도 그렇고 여러 재능이 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내가 A를 잘할 수도 있고 B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교육 제도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다 잘해야지 우리가 인재로 인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잘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여러분 찾는다 그러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뭐 서울대 친구들 제가 무시했는데 진짜 서울 소재 의과대 간 친구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뛰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예. 그거를 얘기하는 게 또 이 그릿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책도, 한국 책도 있는데, 이 그릿은 이제 처음에 나온 게 뭐냐 그러면 미국의 육사 있잖아요. 그게 되게 우리보다 더 가기가, 우리는 육사인데 미국의 육사는 정말 가고 싶어하고 가기가 힘든 엘리트 코스라고 그래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시의원들의 추천을 받으려고 뭐 난리고 수시 엄청나게 하고 과외 받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가는데, 미국 육사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의 지옥 훈련 코스가 있대요. 훈련하는 거죠, 진짜 막. 그 훈련을 통과해야 오케이 확실하게 입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되게 20%가 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거의 10년 가까이 초등학교 때부터 육사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친구들이 단 2달 동안 8주의 코스에 포기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저자는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지? 이렇게 똑똑하고 열심히 한 친구들이 왜 포기해? 결론은 그릿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문헌들 다 조사하고 자서전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떤 분야에서 거의 경직급에 오른 사람들을 쭉 골라가지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봤다고 합니다. 봤다가 본 게 뭐냐면 그릿이라는 거예요. 그릿은 약간 집념, 장기간의 목적을 가진 어떤 끈기 있는 장기간 집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재능에 대해서 열광하는데, 야, 이 사람 천재다. 천재란 말은 잘 써. 천재다, 뭐 재능이 있다. 야, 나는 안 돼.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 재능이 없어. 이 저자는 엄청난 문헌을 다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그 밀리언셀러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재능은 별 중요하지 않다. 뭐가 더 중요하냐?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단, 이 노력이 살짝의 약간 고통이 살짝 들어간 노력이어야 되고 장기간의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법칙이 재능 갖고만은 잘할 수 없고, 재능과 노력이 곱해져서 조합이 되면 기술, 야, 너 잘하네 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경지, 성취까지 가려면 여기다가 또 곱하기 노력이 들어가겠다. 노력이. 그러니까 노력이 이게 그려보면요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적어도 되나요? 이 사람이 볼 때는 보통 이렇게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대신 어때요? 재능 노력과 곱해지니까 재능이 있으면 확실히 빨라요. 속도가. 쭉이 시간이에요. 시간. 이거 노력 시간이에요. 노력 시간인데 이렇게 돼요. 예. 근데 신기하게도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더 노력을 안 해. 왜? 내가 처음에 잘했는데 처음에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 정도 속도가 당연히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뭔가 처음 배울 때 빨라요.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에 더 그만큼 올라가려면 그게 좀 더디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지 못해. 포기한대요. 거의 다 여기서 다 포기해. 근데 처음에 속도가 느리잖아요. 아, 그래. 나는 재능 없지만 나 좋아하고 나 그냥 꾸준히 나는 그냥 20년 할래. 나 10년 할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야. 습관처럼. 어떻게 돼요? 재능이 원래 있었던 친구를 넘어서는 넘사벽, 남들이 보면 천재로 보이는 거예요. 천재다. 그래서 많은 천재급, 그 분야의 천재급 그 인재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저는 처음엔 재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인지하는 나 있잖아요. 나는 약간 왜곡될 수도 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신감이랑 관련된 건데, 내가 현재 인지하는 나는 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또 발전적인 나로 지향을 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람들이 말하고 SNS에서 야, 이 정도 요즘 저도 가끔 보면 뭐 쇼트로 나가지고 뭐 야, 이 정도는 내가 성공한 삶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현혹되지 말고 이 SNS에서 나온 그런 거에 25%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래요. 기계가 만든 거예요.
기계한테 여러분들이 속아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포기할 거예요? 망칠 거예요? 아니잖아요. 프로그래밍 된 나 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는 전혀, 여러분은 지금 20대. 여러분 주식 투자만 잘해도 몇백억 부자가 될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한테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발전시키는 시간도 그만큼 많아요. 요즘 이제 바뀌어, 예전에는 20대 되면 뇌가 이제 멈추고 뭐 퇴화되고 됐는데, 현재 뇌 이론으로는 뇌 가소성이라고 들어봤나요? 치면은 나오거든요. 뇌는 끊임없이 발전한다. 뭐로? 연결고리. 스냅스가 연결되면서 계속 이렇게 약간의 내가 의식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그쪽이 점점 스마트해져서,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게 단순히 노력이 아니고 진짜 천재가 되는 거예요. 뇌가. 재능 갖고 있는 친구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70대에서도 뇌가 점점 스마트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불안감과 자신감 결여는 어디서 올까요? 불안감. 아까 같이 그 나쁜 SNS. 너무 SNS를 믿지 말고 나를 잘 들여다보고 이렇게 믿기 바라고요. 내가 불안감이나 되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을 가능성이 크냐 그러면요. 그 2살 반, 뭐 물론 뱃속에 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는데, 가장 큰 거는 1살 뭐 반 하고 4살, 5살 때까지 엄마 처음에 여러분을 케어하는, 주로 엄마들이에요. 아빠도 될 수 있지만, 할머니가 될 수 있지만, 나를 돌보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고 봐요. 본다고 그래요. 거기서 충분히 내가 애착, 사랑의 관계를, 건전한 사랑의 관계를 구축을 하지 못하면서 결핍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감 없고 한 거는 여러분이 원래 태어날 때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전에 약간 프로그래밍이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매직 마인드라는, 마인드 매직인가요? 그 책에서 나온 건데, 일단 나를 보려면 이 막 SNS 보고 하면서 막 도파민 막 나오잖아요. 도파민을 좀 가라앉혀라. 차분하게. 그런 의미에서 이 영람들 너무 좋아요. 차분하게 캠퍼스 보면서 나무 보면서 좀 이완이 되면은 내면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여러분의 정보들, 엄청난 정보들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 0.2%만 쓴다고 그러죠. 무의식. 그 정보에서 굉장히 유용한 인사이트, 반짝하는 그런 것들이 싹 나온대요. 그게 긴장 상태에서는 나올 틈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요 얘기는 여기서 이분, 제임스 도티라는 분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꿈을, 실제 여러분 자신을 만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거를 이렇게 목록을 적어보라고 그래요. 그걸 자꾸 보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 저자는 정말 효과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여기서 벽돌공 얘기가 중요한데, 이 책에 그리시라는 책에 있는 건데요. 어떤 벽돌공이 있습니다. 이 벽돌공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벽돌 지금 벽돌 쌓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일이랍니다. 일. 또 옆에 있는 벽돌관 물어봤어요. 뭐 하십니까? 저는 이 벽돌을 쌓아서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커리어, 나의 경력. 조금 더 한 차원이죠. 또 옆에 있는 벽돌관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느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지금 암시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를 나를 위해서 그냥, 이거 하니까, 이제 저도 이 얘기를 넣은 이유가요. 저로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허진 교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희 백산석 교수님이 초청해 주셔가지고 특강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일. 근데 한 차원 더, 제가 오늘 수업
수업이 이러는 내용이고 뒤에 채워서 학생들한테 좀 더 이렇게 발전된 얘기를 대학 교수로서 또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커리어 쪽이죠. 그것도 안 되는 분들도 많겠죠. 그 다음은 뭐냐 그러면 저는 미래에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멘토로서 도우려고 왔습니다. 네, 이런 분들 도우려고 왔습니다. 네, 그거는 천직이죠. 그거를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천직. 누군가 부름.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 의미를 되게 확대를 하면요,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들고, 아까 이 노력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인드셋이 좀 틀린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앞에 제가 서두에서 그래서 환경 분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 전공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다른 공대생들에 비해서는 좀 낫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면 그릿이나 평균은 정말 특히 그릿을 읽으면 좀 여러분들이 많이 자신감이 생길 거라 듭니다. 예. 예. 저희 영식 간단히 소개하면 저희 외국인들이 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극지 연구도 있고 뭐 오염물 추적, 미세 플라스틱 기저 유출, 그다음에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백산수 교수님은 정말 이거 주 전공인데 저는 한 브랜치로 이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작지만 나름 조성이 잘 됐다고 보는데 이거 사진 뺄 걸 그랬어요. 우리 영남대학교 너무 훌륭해가지고 제가 와서 미국 대학인 줄 알았어요.